예,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송주영입니다. 오늘 데브옵스 is not fantasy, it's real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는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약 10년 동안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속 데브옵스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데브옵스 하나라는 거.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를 설명드릴까 해요.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설득에 관한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인데 각각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로고스는 이 로지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발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설득하고 전달하는 일이 되겠죠. 로고스라면 이제 로직이나 이제 말의 구조, 그리고 레퍼런스, 비교 자료가 있어야 좀 더 설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이모션, 인스파이레이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런 주제여야 이 내용이 좀 더 설득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소스는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결국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설득적인 요소를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에소스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더 드리면 저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이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라는 AWS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컨테이너 히어로입니다. 제가 제 과거에 발표했었던 자료나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좌측 아래에 있는 URL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AWS 송주영을 검색하시면 제 발표 자료나 여러 가지 등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 저한테 이제 자랑할 만한,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AWS 서밋 서울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클라우드 컨퍼런스인 거죠. 2017년, 2019년, 2020년에 세 가지 프로젝트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각 그 해에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잘 만들고 대표적일 만한 AWS의 고객 사례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는 거죠. 키노트에서요. 자, 그런데 제가 맡았었던 프로젝트가 2017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선정되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WS 컨테이너 히어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WS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는 AWS 컨테이너 분야에는 저 혼자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6명 정도가 지금 컨테이너 히어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늘 데브옵스 이야기 때문에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결국 데브옵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늘 발표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데브옵스에 관한 굉장한 다양한 정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데브옵스를 설명할 때 이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데브옵스는 문화이고 자동화한 거고 측정한 것이며 공유하고 그리고 축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모든 일을 자동화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데브옵스는 어떤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를 자동화하며 변경사항들을 측정하고 공유하고 이 모든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철학, 방법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데브옵스가 이 철학과 이 방법론에 기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되게 단순하게 정의하면 그게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브옵스는 이러한 거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데브옵스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기술적으로 이뤄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올바른 데브옵스 문화를 위해서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하고 기술적 문제 혹은 팀의 차이를
기술로 예방하고 해소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부가 설명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링크드인에서 친구로 맺어져 있는 친구가 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저도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감되기 때문에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은 뭐 다 보셨겠지만 뭐 결국에는 dealing with unknown, dealing with problem이라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방법론이나 뭐 그런 게 데브옵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브옵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방법론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면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반문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두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기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데브옵스를 이루는 그래서 기술셋과 도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자료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제가 기술셋을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장표로 데브옵스 기술셋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데브옵스에 쓰여지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조금 더 철학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데브옵스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데브옵스 팀을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데브옵스라고 얘기하면 데브와 옵스,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거를 생각해서 개발팀이 데브옵스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데브옵스 팀이 별도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운영팀이 데브옵스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건 그 회사와 그 규모와 그런 거에 맞춰서 조직이 구성되는 거지, 이런 데브옵스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는 그 자율성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가져와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조직이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서비스 중에 삼성 스마트띵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으로서 수천만 대 기기가 사용하고 수백 명들의 엔지니어가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백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서비스인 거죠. 그럼 거기 조직의 구성이 보통 어떻게 돼 있거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조직이 큰 경우에는 글로벌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팀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브옵스 팀도 있고, 뭐 DBA 조직도 있고, 개발팀도 당연히 있고, 운영팀도 있고, 보안팀도 있고, 데이터 팀도 있고, 거의 모든 팀이 있다는 거죠. 뭐 역시 미국 팀도 있고, 미국 1팀, 미국 2팀, 뭐 인도 팀, 중국 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냐면 인력이 많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존 조직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데브옵스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서비스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과 사람들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AWS 서밋에서도 소개가 됐던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를 한번 더 봐보자는 거죠.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는 회원수가 현재 10억 명이 넘는 서비스일 겁니다. 제가 이제 2019년 3월까지 맡았었던 서비스인데 정말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서비스라는 거죠. 트래픽도 수십만 리퀘스트, 초당 수십만 리퀘스트를 상회할 정도로요. 그럼 그 조직은 보통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그럼 앞서와 똑같이 구성되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한국 팀에 거의 모든 팀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개발팀이 있고, 데브옵스 조직이 있고, 옵스 조직이 있고, 그리고 서드 파티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운영을 약간 외주사가 많이 하는 형태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이유는 10년도 이상 된 서비스이고 그렇게 만들어졌을 당시 때는 그렇게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를 하더라도 그 조직의 틀에서 계속 맞춰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형태와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십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더라도 수십만 리퀘스트가 하더라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밋의 키노트로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속해져 있는 이 BNX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BNX 조직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좀 더 간소화되어 있다는 거죠. 개발팀이 있고 데브옵스 팀이 있고 뭐 데이터 팀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개발팀이 하고 데브옵스 팀이 운영까지 다 맡는다는 거죠. 뭐 데브스택옵스라고 시큐리티 팀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의 팀으로 큰 서비스이지만 그래도 앞서 언급드린 서비스보다는 작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인력으로도 팀을 구성하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조직의 정합성과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가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기술셋을 어떻게 만들고 하냐, 정신을 어떻게, 철학을 어떻게 가져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데브옵스 엔지니어,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데브옵스 엔지니어라 하면 그게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시스템 엔지니어라든가 개발자라든가 뭐 아니면 새롭게 구성된 엔지니어라도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올바른 데브옵스 문화를 위해서 뭐 자동화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뭐 서로 공유하고 측정해서 계속 축적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거죠. 그 상세한 롤이 정해져 있을 수는 있지만요. 물론 잘 만들려면 중요한 요소 같은 거는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 팀에 있더라도 절반 이상이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인원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지언정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한번 데브옵스를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사이클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고 빌드가 있고 테스트가 있고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프로덕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이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실제 프로덕션 서버 같은 곳에 배포를 하고 마지막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죠.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뭐 성능적으로 튜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앞단의 두 단계를 합쳐서 자동화한 것을 보통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앞에 네 단계를 합쳐서 얘기할 때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앞서 이 모든 단계들을 자동화하고 만들어야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관련 자료를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조금 설득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디플로이먼트의 주기를 기존의 주 단위와 먼슬리 단위로, 월 단위로 한 거를 시간 단위, 데일리 단위 이렇게 바꿨더니 그리고
체인지 리드 타임을 뭐 1에서 6개월 정도 가져간 거를 이제 1에서 7, 일주일까지 가져가고 페일리어 레이트가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 있으니 이 48% 이상의 소프트웨어 팀의 향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배포할 수 있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빠르게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야 효과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존,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할 때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존의 문화를 봤더니 이 11.6 세컨드, 11.6초마다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1시간에 1079번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엄청난 수치로서 아마존의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그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무언가 변했으면 코드에 적용을 했으면 그것을 적용하기까지 정말 빠르게 적용하고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코드로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것만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WS나 구글 클라우드,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해서 이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리소스, 실제 그 클라우드 자원들을 만들었었다는 거죠. 헌데 이 개념이 좀 더 확장해서 이 전 단계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적용하는 시도가 됐고 지금 잘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 인프라 그런 것만 소스 코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빌드를 우리가 보통 소스 코드로 정의를 하죠. 코드로서 야물 파일 형식으로 많이 정의를 하죠. 상용 솔루션인 트래비스 CI나 뭐 서클 CI 같은 거는 모두 다 그런 형태를 지원을 하고 일종의 템플릿들을 다 미리 제공하고 빠르게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모든 단계에서 이 개념이 적용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딥다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 개념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소스코드 단계, 준비 단계 최초의 이니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카운트 관리를 최초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카운트라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어카운트라든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 레포지토리가 있고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뭐 라이브러리들을 검사하는 시큐리티 인스펙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에서는 CI 툴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 CI나 트래비스 CI 같은 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골든 AMI라고 우리가 서버를 이뮤터블로 만들려면 계속 그대로 형태를 똑같이 만들려면 아마존 머신 이미지 같은 혹은 다커 이미지 같은 그런 골든 AMI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동화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테스트도 테스팅 에즈 코드 요즘은 테스트조차도 코드로 정의한 거죠. 신테틱도 똑같습니다. 신테틱 테스팅을 하더라도 이걸 오토메이트하게 만들고 코드로서 자동화를 한 경우도 많죠. 로드 테스트 또한 자동으로 오토메이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단계에서는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라고 코드로서 디플로이먼트를 정의를 한 거죠. 코드로서 디플로이먼트를 정의한다는 건 그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코드로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서버의 버전이 디플로이먼트 할 때 버전이 무엇인지 뭐 디스크 사이즈는 뭐 얼마만큼으로 할지 어떤 것을 만들지 설치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서버의 폴더 패스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런 것들을 모두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라고 해서 코드로서 먼저 정의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이뮤터블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서버가 한번 생성되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서버를 한번 만들었을 때 다시 배포를 하게 되면 보통 새롭게 만드는 구조를 많이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 같은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한번 배포하고 나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죠. 다커 파일 같은 걸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 컨테이너를 통째로 바꾸는 형태를 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이뮤터블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메저먼트라고 제가 이 모든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 모든 영역이 다 메저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리퀘스트는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때 지표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배포를 했는데 무슨 피처들이 나갔는지, 그리고 뭐 롤백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는지 정말 우리가 무수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계속 그 지표들에 의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덕션이 완전히 나가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에즈 코드, 알러팅 에즈 코드라고 이런 모니터링 섹션에 관련된 것들도 요즘은 코드로 정의를 합니다. 뭐 CPU가 70%가 됐을 때 알러트를 줘 라고 하는데 이걸 모든 서비스에 하나하나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코드로서 정의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손쉽게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결국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일종의 카오스를 만들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지표가 움직였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죠. 자,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카운트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AWS를 접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AWS의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만들어야 되냐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최초에 AWS ID 어카운트가 있고 정말 다양한 어카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AWS를 사용할 때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 같은 거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고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팀의 퍼포먼스도 결정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추가됐을 때 코드로서 항상 추가하고 리뷰하고 이러한 아이디에 추가된 사항들을 모두 우리가 코드로서 정의하고 배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도 언젠가는 기여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자동화하고 가시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는 어카운트는 한 군데의 AWS의 어카운트에 생성이 되고 모든 AWS의 리소스를 접근할 때는 어슴 롤이라고 해서 모든 특정 권한 기반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디벨로퍼든 데브옵스 팀이든 데이터 팀이든 시큐리티 팀이든 QA 팀이든 다양한 조직에 따라서 그 권한이 결정되고 손쉽게 빠르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드 리뷰 형태로 움직이고 이 자동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우리가 테크옵스 엔지니어나 혹은 개발자라든가 테라폼이나 앤서블 혹은 패커,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코드 형태로 우리가 만든 것이 중요하고 그 코드를 커밋하고 그 코드가 GitHub에 기록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우리가 서로 리뷰를 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리뷰의 핵심은 그 리뷰가 한 번의 검증 프로세스가 됨과 동시에 그 리뷰 프로세스가 학습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팀이 조인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리뷰를 한다면 그 어떤 팀원이 성장하는데도 그 리뷰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하고 실제 리소스를 만들 때에도 팀의 리뷰를 통해서 리소스를 생성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오토메이트 해야 된다. 자,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워크플로우 형태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AWS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오리진 이미지가 있고 그걸 CI를 통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다시 C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종속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실제 배포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팀원들에게 계속 노티피케이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커 이미지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리키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앞서 적용된 게 개발 페이지에 적용되고 스테이지에 적용되고 프로덕션까지 적용되기까지 명확한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동화를 해야 결국 이것도 도움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실수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요. 뭐 젠킨스를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젠킨스를 만든다거나 어떤 툴셋을 뭐 서버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AWS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젠킨스를 만들더라도 모두 코드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젠킨스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어떤 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시일 뿐이니까요. 어떤 툴을 생성하고 만드는 것까지 모두 코드로서 자동화를 하고 생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팔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봤을 때 일이라는 걸 보면 일은 8방향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방향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일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완전히 도움되는 일이 있고 대각선에 나중에 도움되는 일 혹은 지금 당장은 도움되지 않거나 천천히 지속적으로 도움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는 의미가 없는 일,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점점 망가져가는 대각선 사이드와 이게 완전히 방해하는 일들을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망가져 간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지금 눈앞에선 플러스라고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대표적인 걸 생각하면 일의 부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부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적용을 편하기 위해서 했었던 어느 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은 어떤 일, 어떻게 남겨놓고 부채가 쌓여간다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어떻게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일의 부채라는 건 이자율까지도 사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자율이라 하면 지금 정말 엉망으로 만든 일이 있지만 조금씩 부채가 쌓여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생각해서 만들 수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안 할 때라든가 혹은 덮어놓고 빨리 구현을 하더라도 그 부채와 이자율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쉐어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토스 주제였으니까 우리가 데브옵스라 하면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팀에게 항상 공유하고 어떤 팀원에게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계속 장려하고 복돋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팀의 이슈 혹은 개인의 이슈를 항상 풀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풀 수 있을지, 누가 빨리 풀 수 있을지도 예상치 힘든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혼자 끙끙대고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빨리 풀 수 있는 팀원이 있다면 그걸 빨리 풀어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팀이 프로덕션의 한 부분이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냐면, 리팩토링은 항상 중요합니다. 부채를 쌓아 나갔더라도 결국 그걸 언젠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팩토링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푸시 하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기술을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부채를 쌓아 나가는 어느 팀원 혹은 잘못된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팀이 있다면 빨리 그 팀의 마인드를 바꾸거나 그 팀원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부채로 돌아올지 예상치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책임을 더 주고 자신의 결정사항 해보고 싶고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항상 제공해야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이거 이제 결국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여러분 돈 서치 포 실버 블릿 한 번에 되는 것 같은 일은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알아나가야 하는 과정이지, 어떤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어떤 엔지니어 한 명을 채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항상 예상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또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항상 중요사항을 따져가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막 푸시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난방, 여름에 난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일업이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축적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회사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일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할까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엄청난 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다른 회사를 꼽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축적의 과정인데, 이렇게 축적의 과정을 보면 이 어떤 축적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저는 루이비통이라는 회사가 축적을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150년 동안 정점에 와 있는 회사인 거죠. 그 어떤 회사들 중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위를 한 번도 거의 놓쳐본 적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인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 100년의 역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은 2018년에 제프 쿤스라는 예술가와 콜라보를 한 이야기고, 2020년이 되는 해까지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는 이 과정들을 책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00년 전, 1924년인 거죠. 1924년에 내가 어떤 가방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소재로 만들었고 왜 이런 생각을 했으며 왜 이 패턴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에 대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필름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사실 기록이 굉장히 문서화 남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패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사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필름지로 기록하고 모든 것을 사진으로서 기록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책으로 내고 지속적으로 공유를 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의 콜라보레이션인데, 네. 우리가 굉장히 게임 산업의 한 캐릭터를 가져온 거예요. LOL이라고 부르는,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IT 업계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 IT 업계의 캐릭터, IT 업계의 게임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션 회사, 어떻게 보면 명품 회사라는 이 회사에 대한 시선이 단순히 이 패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분야에 있어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빌드 컬처, 요거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인 거죠. 항상 여러분 프로세스를 만들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쉽게 만들어야 되지, 체크리스트로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일의 방해 요소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정말 그게 일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죠.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IT 업계의 변화는 정말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가진 기술로 몇 년을 해먹고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게 가능한 시대였지만, 현재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팀으로서 언제 문제를 대하고, 팀으로서 공부를 하고, 팀으로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결국 결론적은 이 데브옵스 철학을 굉장히 올바른 개념적 이해를 하고 철학에 기반해서 이상적인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은 굉장히 오버롤하게 전달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과거 제가 제 자료들을 참조해 줘도 되고, 제 기터브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관련된 자료, 딥다이브 된 자료가 더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